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시작할게요. 네. 한순간에 망가진다고 나오더라고요. 아술까? 아니, 다른 건 다른 거 봐도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지? 공룡 초등학교 수학이 보이죠? 진짜?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20대 만나기.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참 웃긴 게 이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대 때도 제가 속한 모든 조직에서 너무 어리고 막내이다 보니까 바로 위에 직급만 하더라도 이제 그들은 30대 초반, 30대 중반이었는데 항상 물어봤었거든요. 뉴욕 주민은 무슨 생각해? 뉴욕 주민이 잘 보는 관심사가 뭐야? 이런 식으로 저나 제 나이 또래들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 제 반응은 뭐야 아저씨 인터넷 좀 하라고 좀 어이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들의 나이가 되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20대들은 뭐에 관심이 가장 많아? 고민이 뭐야? 그리고 무슨 앱 써?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26살입니다. 26. 매우 적정해요. 적정한 나이. 이제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물어봤던 건 먼저 20대 초중반에게 적정한 생활비. 이 질문은 왜 물어봤냐면 어느 정도 투자 여유가 있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 나이대에서 일반적인 소비 패턴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감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수입은 정확히 알잖아요. 직장인이면 내 월급, 학생이라도 내가 알바를 하거나 과외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수입은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지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가. 기업들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처럼 개인이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남들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인지 과소비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가장 뭔가 적정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집값 제외하면은 70-8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따로 살면 더 돈이 많이 드니까. 따로 살 때? 네네네. 그렇 월세를 제외하더라도 막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뭐 식비 이런 거를 다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7, 80 중에서 가장 크게 소비되는 게 뭐예요? 주로 식비인 것 같아요. 식비가 가장 크면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반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럼 한 40만 원, 4, 50만 원 한 달에? 왜냐면 다 술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술값. 근데 기본 식비는 사실 뭐 학교 카페테리아 이런 데서 먹는 거죠? 네, 그쵸. 그거는 별로 안 드나요? 저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통 먹진 않을 텐데 시켜 먹기도 많이 하고 외부에서 먹기도 많이 하니까 하루에 10,000원 초반 정도 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술값이 포함돼서 네. 4, 50만 원이다.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소셜 코스트다. 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0%는 혼자 살면 아무래도 생필품 같은 거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옷 사거나 선물 사거나 이런 거로 쓰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평균을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대학생들의 월 평균 생활비가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월세나 이런 걸 제외한 순수 생활비가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난 5년 사이에 22만 원 더 오른 셈이래요. 가장 큰 카테고리가 도서 구입 그리고 학원 등등 자기 개발비에 가장 많이 쓰이고 교통비, 쇼핑, 술값 등등의 유흥비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서울 생활이 훨씬 더 팍팍하다라는 공론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대화를 해봤던 서울의 모 대학생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서울 기준으로 이제 월세를 생각을 해보면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70만 원이네요. 70만 원 선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생활비인데 그렇게 따지면 생활비가 한 80만 원,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대부분은 식비고 나머지는 각종 교통비, 공과금 이런 필수적인 그런 소비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선택적인 소비가 있죠. 쇼핑 값이나 데이트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이 데이트 비용이 필수 소비인지 선택 소비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분류하는 것으로 하고, 당연히 생활비라고 퉁치기에는 뭔가 자취 여부, 부모님 보조를 받는가, 뭐 연애를 하고 있는가, 학생인가, 사회초년생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주거 비용 포함해서 월 한 200? 그리고 또 물어본 건 20대 재테크, 투자 공부법, 그리고 어디서 이런 투자 정보나 리소스를 얻는가. 그러면은 그럼 거기에 이제 남은 돈이 없는 거네요? 그쵸. 지금 딱히 소득이 없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20대 초반은 뭐 투자를 생각할 여유는 없는 거네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거나 본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는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정도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투자라 하면 뭐 정말 여러 가지 뭐 주식이건 뭐 코인이건 네. 뭐가 됐건 네네. 이건 다시 이제 본인의 나이인 20대 중반으로 왔을 때 네. 적금하는 사람 있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네네. 본인은 혹시 저는 주식이 100%인데 그 중에서 좀 비상장 주식의 퍼센티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주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주식인가요? 제 주변엔 주식이랑 코인이 많은 거 같아요. 요즘은 이유립 코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그들의 투자 그 소스가 뭔가요? 어디에 뭘 투자를 얼마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딩도 하는 것 같고 펀더멘탈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으로 많이 습득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볼 텐데 주식이나 경제 유튜브 같은 거를 시청할 때 주의점이 있는지 뭐 나만의 선별법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거는 왜 물어봤냐면 요즘에는 정말 정보의 홍수잖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와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양에서 거의 이제 압사당하는 느낌이 클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판별하고 자기 투자 프로세스에 이제 도입을 시키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렇게 얻은 정보랄지라도 자기가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서 이 투자에 적용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주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요? 일단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고요. 뉴스도 많이 보고. 근데 유튜브도 보면 정말 많은 난잡한 정보들이 오히려 그게 좀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는 편이세요? 좀 신뢰도가 높은 채널들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구독자가 뭐 최소한 50만 이상이라든가. 구독자 채널의 크기도 보고. 그다음에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하면은 여의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공신력 같은 것도 좀 보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지를 좀 시계열에 따라서 트래킹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유튜브의 맹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 자신도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대중적으로 잘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식 콘텐츠를 다룰 때 대중성에 기반한 그 주식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투자 티세스가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댓글을 보고 댓글에 좀 욕이 많으면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네. majority가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네. 항상 시장이 막 과열되어 있을 때 맞아요. 더 오를 거라고 말하는 사람의 댓글은 욕이 별로 없는 반면에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댓글에 욕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더 깊게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창 오르고 있을 때 막 오를 거라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그 반대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뭐 욕먹을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시청자로서는 그 정도는 뭐 판별하고 본다라는 네.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채널이 생각났는데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되게 많이 봐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애널리스트들은 아무래도 셀을 외치기도 어렵고
중대형 이상의 이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도 분석하시고 그쵸. 그다음에 나쁜 얘기도 하시고 사실 그분들은 한 종목 두 종목만 보시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보시는 게 지금 뭐 현재 그 투자하는 거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게 contrarian investing이라고 하잖아요. 모멘텀을 역행하는 그런 투자, 왜냐면은 그게 과열의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실제 투자하시는 스타일도 약간 그런 게 반영돼 있나요?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은 과열의 초창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멘텀을 탈 수 있으면 타려고. 네네.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텔레그램, 뭐 유튜브 이런 거를 유튜브는 사실 좀 늦는 것 같고 맞아요, 많이 늦죠.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로 정보를 좀 빠르게 습득하는 편이어서 그 중에서 빠르게 없어질 모멘텀이 아니라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꿈을 크게 파는 모멘텀들은 좀 시간이 장기간 뭐 한 몇 개월 정도 모멘텀 유지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그런 종류의 모멘텀처럼 저는 초창기에 그걸 빠르게 이해를 하고 이 중에 대장주가 뭔가 빠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웃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캐피 우드를 비롯한 온갖 핫한 키워드만 때려박은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한국도 네네. 그렇고. 그런 펀드 매니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흐름을 잘 타서 되게 뭐 똑똑하게 한 것 같다, 아니면은 저거는 진짜 반짝스타고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자가 아니다, 이렇게 양쪽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저는 반짝 스타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가 수익률로만 평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하고 리스크를 얼마나 해지를 잘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캐티 우드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 조금만 더. 그 제가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 트레이더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망가진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리스크를 잘 고려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투자가 1년 반짝 잘하는 게임이 아니라 시계열에 따라서 총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많이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risk adjusted returns가 중요하다. 근데 네. 그거는 사실 1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그쵸, 네. 네, 그래서 1년 반짝 나한테 돈 벌게 해줄지라도 결국 장기전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뭐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자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더 잘하는 투자자가 아니겠죠. 더 잘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혹시 조카가 실제로 있으세요?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이제. 진짜? 더 좋다. 그럼 초등학교 동생에게 막 용돈도 좀 주나요? 잘 안 줘요. 잘 솔직히. 안 줘요? 그럼 부모님은 이제 주시죠? 네네. 네. 얼마 정도 주세요? 일주일에 5,000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5,000원. 네네. 주변 초등학생 그 나이 때 그 정도 받나요, 대충? 네네. 동생이 그 5,000원을 다 써요? 네, 일주일에 평균 5,000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어디다가 쓸까요? 과자 사 먹고 장난감 사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소비.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그 소비 지출 관리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개념이라도 있나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동생도 비슷하게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용돈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삼촌이 돈을 줬다. 네, 그런 거는 좀 동생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네네네. 혹시 그럼 본인도 직접 관리하셨나요?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네. 어머니가 쓰지 않으시고 실제로 통장에 모아두셨어요. 그걸 막 보여주고 그러나요? 네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보였다. 동생은 직접 관리한다. 동생도 이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 같고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고 어머니가 통장에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관리라는 게 돈을 이제 통장에 넣고 안 쓰고 그냥 냅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그걸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건 없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SPY를 사라 이 돈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ETF를 사라. 네. 그럼 초등학교 4학년도 이제 주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죠? 저는 사실 돈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잘 알았는데 동생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강제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니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나이 때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좀 있지 않나요? 고학년 이상, 4, 5, 그쵸, 6학년. 네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뭐 지금 동생은 되게 운 좋게도 대학생 뭐 형, 오빠가 있지만 근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땐 주변에 주식에 대해서 얼핏이라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었던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때도 그렇고 이 세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살짝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 네, 정도 네. 수준인가요? 맞습니다. 아, 한국 공교육에 왜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꼭 돈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경제 정도? 한국에서 과거부터 상위는 좀 높은 계급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돈을 추구하는 거는 약간 유교에 어긋나기도 하고 무교 문화가 그래서 좀 그게 아직까지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수능에서 경제 과목이 빠졌어요, 최근에.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선택 과목에서 다른 걸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서 경제 아. 선택을 많이 안 하죠. 애초에 선택 과목이지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네. 하지만 경제학과를 희망한다던가 경영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보기는 봐야 되죠. 아니요, 다른 과목. 아, 다른 거 봐도 돼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경제 선택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거 너무 잘해가지고 나는 경제 선택해도 별로 불리하지 않아 이런 친구들. 진짜? 아, 그럼 너무 근데 뭔가 왜곡되고 바이어스된 사람들만 보는데 그러면?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선택 과목을 하지 않을 거면 아예 경제 공부 안 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네요. 그쵸. 이제 1학년 때 공통사회 과목에서 경제 파트가 나오죠. 근데 경제 과목을 따로 배우진 않아도 졸업하는 일반 사람이 많아요. 사회에서 그 경제 사회에서 터치했던 경제 개념들에 대한 그런 공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 나 이 정도 배운 것 같다. 아니요, 전혀 아니, 없는데. 뭐 배워요? 수요와 공급 이런 네, 거? 수요와 공급. 그게 다예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다예요? 네. 혹시 뭐 주식 시장의 원리라던가 채권 전혀. 시장 전혀 없어요? 네. 자본 시장을 아예 안 다루는 거예요? 네. 아, 정말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구나. 네. 대단한데? 엘리트 교육이 아닌 그냥 공립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값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20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다들 보는 것 같은 인기 많은 유튜버. 너무 웃긴 게 채널 이름은 뉴욕줌인데 뉴욕 콘텐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방사 앞에서 얘기를 한다던가.